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서울에 살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미국과 한국으로 가며 사업을 하고 있는 남편과 결혼하여 아들 둘을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답니다. 남들은 좀 누르고 저에게 편하게 살아서 좋겠다고 하는데 저에게 도단 모를 사정이 있었답니다. 어렸을 때 저는 아빠와 엄마, 할머니와 살았습니다. 저희 아빠는 제 기억 속에 아주 희미하게 남아있어요. 저 어렸을 때 돌아가셨기 때문이었죠. 아빠는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사업을 시작해서 꽤 잘 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엄마는 그런 아빠의 곁에서 가정주부로서 내조를 했고 시어머니 때는 제 친할머니를 모시면서 편하게 살았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7살 되던 해에 아빠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아빠만 바라보던 엄마로서는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노인이 되어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할머니의 심정은 도통 말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저도 아이를 낳아 키우는 지금에서 돌아보니 할머니가 얼마나 슬프셨을지 짐작이 되네요. 제 남편의 일은 저희 엄마는 당장 먹고 살기 밥먹겠다고 합니다. 아빠 사업은 엄마가 하기에 어려운 일이라 사업을 정리해보는 이 남은 돈도 얼마 없고 그 돈을 다 쓰고 나니 당장 생활비가 빈색해졌다고 합니다. 당시 아빠가 계속 살아계셨으면 아마 사업이 잘 되어서 괜찮게 살 수 있었을 텐데 막 잘 돼가던 찰나에 아빠가 돌아가시니 이투저도 아니었다고 해요. 할머니가 모아둔 삼지돈을 풀어서 얼마가 생활을 했지만 얼마 안가 그도 받아먹다고 합니다. 엄마는 한병원이 댁에 음식점 서빙 일을 했습니다. 엄마가 일하던 그때부터는 저도 기억이 나는데 엄마는 매일 집에 오면 소주를 마시면서 승상탄을 하면서 응곤했습니다. 시어머니인 할머니와 딸인 저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았죠. 남편을 잃고 딸과 시어머니를 돌봐야 하는 자신의 처지를 굉장히 비관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얼마 안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엄마가 떠났습니다. 저는 그저 엄마가 며칠 여행한 줄 알았는데 할머니가 어느 날 저를 붙잡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엄마, 이제 안 올 거다. 너도 이제 맑게 알아들을 만큼 컸으니 내가 얘기해주마. 엄마는 다른 아저씨랑 살겠다고 갔단다. 그 아저씨네 자식이 있어서 널 데려갈 수가 없다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부터 해님이랑 살아야겠다. 엄마 이해해 주렴. 하지만 전 이해하기 싫었습니다. 누가 뭐래도 전 엄마 자식인데 슬림도 안 살겠다고 그 남자 자식들 키우겠다고 저를 할머니에게 버리다시피 하고 저에게 말도 없이 떠난 엄마 부부는 미웠어요. 그렇게 엄마를 원망하며 할머니랑 살았습니다. 사실 나이 든 할머니께서 저를 키우는 것은 무척 어려우셨을 거예요. 저는 당시 가출이었고 공부도 해야 하고 그런 걸 할머니가 챙겨주기 힘드셨죠. 그런 자잘한 것들을 챙겨주는 것은 고사하고 밥을 먹고 살기도 힘들었어요. 할머니는 손녀인 저 키우기 위해 청소일을 시작하셨답니다. 매일매일 청소를 하면서 봄에 파스를 붙이는 할머니를 보면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없을까 고민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할머니 속 안 썩이게 학교 생활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죠. 전 실제로 공부를 잘해서 학교에서 모범생이었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하던 날, 그날 졸업식에는 저 혼자뿐이었어요. 다른 친구들은 부모님이 와서 꽃다발도 전해주시고 하하호호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사진을 찍었지만 저는 혼자였습니다. 할머니는 일을 나가셨고 제가 졸업식인 걸 모를 정도로 바쁘셨어요. 졸업식을 마치고 시무룩하게 집으로 가고 있는데 집 들어가는 골목길에서 누가 저를 잡더라고요. 그 얼굴은 바로 오랜만에 보는 엄마였습니다. 엄마는 그 사이 굉장히 세련되지고 웃으며 하다니며 모두 좋아 보였습니다. 당시 저는 무리어버튼 교복을 입고 꾸질꾸질하게 학교를 다녔는데 말이죠. 그래도 엄마를 보니까 일단 반갑더라고요. 오랜만에 보는 엄마를 껴안고 깜짝 울었고 엄마 역시 저를 안고서 엉엉 우셨답니다. 저랑 엄마는 몇 년 만에 재회를 했고 엄마는 저를 데리고 고급 음식점에 가서 고기를 잔뜩 사주셨어요. 할머니랑 지내면서 반찬이며 식사가 모두 부실했어요. 할머니 땀에는 열심히 하신다고 하신 거였지만 성장기에 저에게는 늘 영양이 부족했죠. 허겁지겁 먹는 저를 보면서 엄마는 혀를 끌끌 차셨습니다. 왜 내가 밥도 제대로 못 챙겨줬나 보구나. 빠른 것 좀 봐. 이제 엄마는 가서 살 좀 찌우고 잘 뽑아야겠다. 저는 허겁지겁 먹다가 무슨 소린가 하고 엄마를 빤히 보았더니 엄마가 웃으며 말하더군요.
엄마 미국에서 살고 있어. 아저씨가 이제 널 데려와도 된대. 엄마랑 같이 나서 살자. 가면 동생들도 있어. 저는 엄마의 말에 먼저 생각난 게 할머니였습니다. 제가 가면 할머니는 뭐 어쩌지? 이 생각부터 들었습니다. 할머니랑 사이클한 정이 많이 들었거든요. 엄마가 보기에는 제가 보살핌도 못 받고 영양 상태도 안 좋아 보였겠지만 할머니께서는 누구보다 지극정성으로 잘 봐주셨기 때문에 저는 할머니께 고마운 마음을 늘 갖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저까지 떠밀면 할머니는 오롯이 혼자가 될 텐데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날 엄마는 제 쿠키를 잔뜩 먹이고 저를 데리고 집으로 가서 할머니께 저를 데려가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새 변한 엄마는 호텔에서 잠자면서 나가더라고요. 엄마랑 같이 나서 잘까? 엄마가 이렇게 말했지만 저는 일단 할머니랑 같이 있겠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그러라고 하고 가더라고요. 엄마는 저희가 살고 있는 집에서 입고 싶지 않은 듯 옷을 타면서 일어나더라고요. 할머니는 이 며느리에게 부어라 말도 못하고 그저 당신 손만 만지작거리고 계시더라고요. 할머니가 얼마나 불쌍해 보였던지 저는 엄마가 가고 펑펑 울면서 할머니랑 같이 살겠다고 했죠. 할머니, 나 엄마랑 안 살고 할머니랑 살래요. 나 떠나면 할머니는 어떡해? 제가 울면서 그렇게 말했는데 할머니는 쓴이숨을 지으면서 고개를 저으셨어요. 할머니는 이제 늙어서 기운도 없고 혼자 살면 편해간다. 할머니가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 엄마한테 가서 살아라. 그럼 할머니도 마음이 편할 것 같다. 할머니의 그 말씀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긴 할머니가 얼마나 고단하셨겠어요. 중학생 혼자 두고 느라 몸이 상할 대로 상하신 상태였죠. 제가 떠난다면 비록 외롭긴 할진정 혼자 살기 편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엄마와 함께 미국으로 떠나는 비행기를 타게 되었답니다. 할머니랑은 서울집에서 마지막 인사를 한 게 전부였죠. 할머니는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저한테 잘 살아야 한다고 탐구하셨고 엄마는 저를 억지로 이끌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아쉬움을 안고 할머니와 헤어지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결국 미국 땅으로 가게 되었죠. 전 공항에서 내려 엄마랑 같이 사는 새아빠를 만나고 집에 가서는 남동생과 여동생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저에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동생들에게 잘해주고 아저씨 아니 아빠한테 잘해야 한다. 아빠가 너를 여기서 살게 해주는 분이셔. 저는 어린 마음에 정말 긴장을 했답니다. 새 가족들에게 잘 보라야 한다는 마음에 매일매일 일찍 일어나서 청소와 빨래도 하고 아침 식사도 제가 준비했어요. 집안일도 깨끗이 하고 동생들을 돌보는 일도 제가 도맡아 했죠. 동생들은 학교 들어가기 전이라서 봐줄 것들이 많았어요. 옷도 갈아입혀줘야 했고 밥 먹여주고 씻어줘야 했죠. 새아빠는 늘 바빠서 밖으로 나돌았고 곁에는 엄마가 있었는데 저를 데려올 때랑 점점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엄마는 한국에서 이 태도와는 달리 미국에 와서는 점점 더 새아빠의 눈치를 보면서 새아빠 자식들과 저를 차별대고 했답니다. 저희는 제가 안쓰러워 부탁대고 데려왔는데 살다 보니 아저씨 눈치가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저씨 있는 앞에서는 저는 찬박신세였고 동생들만 열심히 챙겨주셨지요. 그렇게 하다 보니 저는 자연스레 집에서도 이방인 같은 생각이 들게 되었어요. 한편으로는 엄마는 동생들을 챙겨주는 것은 귀찮아했어요. 동생들을 보는 것은 전부 제 몫으로 떠넘기고 제가 동생들을 신경 쓰지 못해서 다치기라도 하면 새아빠에게 한 소리 들을까봐 저를 쥐잡듯 잡았습니다. 저도 어린데 동생들을 잘 본다는 게 쉽지가 않은 일이었죠. 두 동생들과 저의 티녀대 차가 되고 있는데 저는 사소한 잘못이 있어도 심하게 내고 동생들은 어떤 잘못을 해도 좋게 말씀하셨어요. 새아빠는 방관자였고 동생들은 엄마의 태도를 눈치채고 저를 금방 만만하게 보고 막대하기 시작했고 저는 미국 집에서 와서 곳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기 시작했죠. 미국에 간 지 1년 정도 되었을 때 엄마는 저를 도굴적으로 귀찮아하고 자기가 새 시작하는데 제가 방해가 된다면서 독한 말도 많이 하셨어요. 새아빠가 저를 귀찮아하고 저에게 드는 돈을 아까워한다면서 저 때문에 엄마가 희생하는 듯이 말하는 것이 너무 듣기 싫었습니다. 저는 하루는 울면서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여기 왜 데리고 온 거야? 이럴 거면 차라리 할머니한테 보내줘. 그러니까 엄마가 싸늘한 시선으로 저를 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렇게 툭 던지듯 말씀하셨죠. 할머니 돌아와서 봐.
저는 그 말에 충격을 많이 받았죠. 언제 돌아가셨냐? 갑자기 왜 돌아가신 것이냐고 물어봐도 엄마는 아무 대답 없이 그저 돌아가셨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결국 미국에 애플을 데리고 살게 되었죠. 하지만 고등학교 내내 엄마의 구박은 심했고 저는 한국에서 할머니와 살던 가난하지만 행복했던 그 시간들을 그리워하며 지냈답니다. 하지만 한국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죠. 제 유일한 피부친 할머니가 안 계신데 제가 굳이 한국으로 갈 필요가 없었죠. 결국 고등학교를 마치자마자 엄마 집에서 뛰쳐나오게 되었답니다. 엄마는 연락을 끊고 친구 집에서 머물면서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웨이트리스를 하면서 돈을 벌었고 친구와 밤새를 단발씩 내면서 살았답니다. 엄마 집에서 나오니 속이 다 시원하더군요. 비록 엄마랑 살 때 먹을 것, 입을 것 걱정은 없었지만 눈칫밥 때문에 늘 속이 불편했는데 적은 돈 있으면 제가 벌어 제가 먹고 사니 마음이 편했답니다. 그렇게 10년 동안 저는 열심히 살았었네요. 몇 년간 일을 해서 돈을 모아서 대학도 진학했고요. 30이 다 되어 진학한 대학에서 공부 열심히 하면서 새로운 인생을 꿈꾸고 있을 때 제 앞에 운명의 상대가 나타났습니다. 제가 다니던 대학교는 한국 유학생들이 꽤 있는 곳이어서 한인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모임에 나가서 다른 과 한국 학생을 알게 되었는데 그 친구는 저를 보자마자 뿅 반해서 계속 투타다니고 노골적으로 절 좋아하는 티를 냈어요. 저는 그 남자랑 연애를 하게 되었고 미래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저랑 동갑의 나이였는데 군대까지 마치고 늦게 새로운 분야의 사업을 해보고자 미국에 유학을 온 것이었어요. 학교를 다 마친 난 한국으로 돌아갈 작정이었죠. 대학 졸업하면 끝이는 사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남자친구는 마지막 학기에 저에게 청혼을 했답니다. 그리고 저에게 한국으로 같이 가서 새롭게 시작해보자고 했죠. 저는 고민에 빠졌답니다. 제 친구들이며 기밤이 모두 미국에 있는데 한국으로 가서 다시 시작한다는 것이 망설여졌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정했습니다. 제 집안이라는 게 별것도 아니고 엄마는 연락이 끊긴 서울에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었죠. 저는 그래서 결혼 유전제로 졸업 후 남자친구를 따라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공항에서 기분 참 묘하더라고요. 물론 미국 다시 올 수 있겠지만 그래도 떠난다는 생각을 하니 참 이상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눈물도 좀 났고요. 친구들의 배웅을 받으며 저는 비행기를 탔고 공항에서 예비 시부모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너무 힘들고 지쳐서 서로 인사를 제대로 못하고 공항 근처 호텔에서 하루 자고 다음날 정식으로 식사도 하고 얘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시부모님께서는 정말 좋은 분들이셨어요. 한국에서 사회적 지위가 제법 있는 분들이셨고 사업 특허기에서 아메리칸에 대한 기대가 분명 있었을 텐데 가족도 경단이 없고 대학도 늦게 가고 아직 것도 하나 없는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저희 가족사를 말씀드리는데 일찍 죽은 아빠, 돌아가신 할머니, 그리고 결혼한 엄마, 무엇 하나 그쪽에서 반길 내용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안아주시면서 이렇게 따스하게 말씀해 주셨답니다. 하나 보면 사정 없는 사람들 없단다. 우리는 그저 너랑 우리 애랑 마음이 맞아 잘 살면 그걸로 만족한단다. 수단이나 배경이 뭐 중요하겠니? 너희가 결혼하면 우리가 네 부모가 되는 건데. 그때까지 남자친구를 따라온 것이 잘한 일인가에 대해 계속 헷갈렸는데 시부모님을 데리고 나니 그 생각이 싹 사라지고 제가 한국에 와서 살기로 결정한 게 잘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런 분들을 제가 어디서 또 만날 수 있겠어요? 그날 이후 저와 남자친구는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저라 초대할 사람이 전혀 없었지만 시댁은 손님들이 많아 꽤 큰 호텔에 홀을 빌려야 했답니다. 그 과정에서 살짝 외로움이 느껴지기도 했어요. 엄마를 따라 미국으로 가는 바람에 모든 친척들과 연이 끊어지고 소식조차 알 수 없게 된 것이 참 아쉬웠죠. 한 4개월 정도 준비를 열심히 했죠. 시댁에서 신혼집을 마련해 주셔서 거기에서 남자친구와 같이 지내면서 결혼식 날을 숨고도 기다렸답니다. 그리고 화사한 봄날 제 결혼식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미용실에서 화장과 머리를 하고 웨딩드레스로 갈아입고 남편도 턱시도를 입고 같이 차를 타고 결혼식장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결혼식 2시간 전에는 도착을 해야 하는데 자꾸 교통 상황이 안 좋아졌습니다. 알고 보니 앞에서 사고가 난 것이었죠. 저는 초조하게 친랑 꼴딱꼴딱 삼키고 옆에 있는 헬퍼이모랑 신랑도 계속 시계를 보면서 어째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었죠. 이따 시부님께 연락을 해놓고 혹시 저희가 조금 늦으면 하객들에게 양해를 구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하필 결혼식 날 이러다니 정말 비치고 팔짝비 지경이었죠. 한참 초조하게 바깥을 보고 있었죠. 아예 차가 멈춰버려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무료급식소에서 밥을 받는 도인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그 장면에 부끄러움이 보고 있었는데 그 순간 제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복부에 서 있는 도인들 중 한 명이 분명 제가 아는 얼굴이었기 때문이었죠. 그 사람은 바로 10년도 더 전에 돌아가셨다는 저희 할머니의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몇 번이나 눈에 비비면서 그 노인을 보았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하면서도 그렇게 닮은 사람이 있을 것 같지 않았습니다. 잠시만요. 잠깐만, 나 확인할 게 있어서요. 제가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로 차에서 펄끔 내려서 그로 급식소 쪽으로 뛰어왔습니다. 스타원의 모르는 소년과 헬퍼분은 저를 다급하게 따라오셨고 저는 무턱대고 그 노인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그 노인을 잡고 부르는 순간 그 노인이 저를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 노인은 바로 저희 친할머니였죠. 엄마가 죽었다고 했던 저희 친할머니요. 친할머니는 돌아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웨딩드레스가 어찌됐든 화장이 어찌됐든 신경가 쓰고 할머니를 짱고 팡팡 울었습니다. 할머니 몸에서는 오랫동안 씻지 않아 냄새가 났고 지저분했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할머니 역시 저를 만지면서 소영이 맞지? 네가 소영이냐? 라면서 계속 저를 확인하셨어요. 저는 할머니를 일단 끌고서 차에 탔습니다. 그리고 차에 타서 소영이께 모든 일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내가 미국에서 살 때 엄마한테 구박당했던 얘기는 했지. 그때 엄마에게 할머니한테 돌아가게 해달라니까 엄마가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했어. 아마 날 한국으로 보내고 싶지 않으니까 비행기값 주기 싫으니까 대충 졸라댔던 것 같아. 난 할머니가 돌아가신 줄만 알고 그동안 찾을 생각도 안 하고 살았던 거야. 할머니는 제 옆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리셨고 모든 사정을 알게 된 헬퍼이 모두 눈물을 흘리셨어요. 잠시 후 도로 사정이 좋아졌고 저희는 예식 1시간 전에 가까스로 이 식당에 도착할 수 있었답니다. 시어머니께서 식당 밖으로 다 오셨다가 차에서 나오는 저희를 보고 깜짝 놀라셨어요. 웬 할머니랑 나오는 걸 보고 더욱 놀라셨죠. 제 웨딩드레스며 화장이 엉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얼른 헬퍼 이모에게 화장이 고쳐달라고 요청을 하셨어요. 저와 슬람은 황급히 온 내무새를 갖다 품고 저는 화장을 고치면서 오면서 있었던 일에 대해 빠르게 설명드렸어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께서는 저희 할머니 손을 붙잡으시면서 사돈 어르신이라고 하면서 꼭 결혼해 보셔야 한다고 하셨죠. 당시 저희 할머니 흰색이 너무도 담고 있는데 식당 측에다 나란히 여벌의 한복을 빌려주셨고 급히 씻을 수 있는 곳 화장 도구도 마련해 주셔서 저희 할머니는 제 혼주석에 앉아 결혼식을 보시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결혼을 해서 행복한 마음, 할머니를 다시 만나 행복한 마음, 또 그동안 할머니가 고생하면서 살아온 것을 알고 원통한 마음, 모든 것이 합쳐져서 눈물로 흐르면 했죠. 시기 끝나고 저희 시대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저와 신랑, 시부모님 그리고 할머니가 보였죠. 제가 어디서 살았냐니까 할머니가 보스하게 말씀하시더군요. 또 떠나고 나서 몸이 갑자기 안 좋아져서 일도 못하겠고 있는 돈 까먹다가 결국 작은 곳이 하나 얻어서 거기서 살고 밥은 대충 급식소에서 때우면서 살았단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가 제대로 말만 믿었다며 저는 한국으로 돌아와 할머니를 모셨을 것입니다. 저는 할머니가 없다는 생각에 한국을 올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었죠. 눈물 흘리는 저를 보며 시어머니께서도 눈물을 훔치셨고 저희 할머니 손을 잡으면서 이제 제 휴도 받으면서 행복하게 사시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 순간 시부모님께 너무도 감사했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당장 할머니가 기거하실 집을 하나 마련해 주셨어요. 그 집에서 할머니가 편하게 사시라고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죠. 할머니께서는 너무도 감사하다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이런 후사를 다 드려보는구나. 우리 소연이 덕분에 이제 곧 죽어도 여한은 없다.
저는 할머니 뱃대 마른 손에 붙잡고 말했어요. 할머니 무슨 소리야. 오래 살아야지. 이제 손녀 12밖에 생겼는데 왜 자꾸 주민이 집에요. 물론 나이가 있으셨지만 그때부터라도 제가 정성을 다한다면 할머니께서 오래 사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곧 제 희망은 불법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할머니는 잘 드셔도 갈수록 살이 빠지고 말라가시고 배수관 보는 것도 매우 불편해하셨어요. 그리고 어느 날에는 아예 정신까지 잃고 쓰러지셔서 저희 가족들이 황급히 앰뷸런스를 불러 병원에 가서 정밀 검진을 받았는데 이미 암이 퍼질 대로 퍼졌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저는 정신을 붙잡는 할머니를 붙잡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동안 관리를 못하신 탓에 이제 어쩔 도리가 없다는 의사의 진단이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깨어나셔서 저를 위로하면서 말씀하셨어요. 몸이 안 좋다는 건 진작부터 알고 있었단다. 혈관도 보고 그런 지가 오래됐어. 이제 80이 넘었는데 뭘 더 바라겠니?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고 그저 나 떠나도 너는 시댁에 잘하고 잘 살면 된다. 알았지? 저와 시댁에서는 어떻게든 수술을 해서 할머니 염려 치료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병원 안 채 5개월 만에 할머니는 조용히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습니다. 제가 휴도라도 하게 몇 년이라도 더 계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삶이 얼마나 한이 맺혔을까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할머니를 보내드려야만 했습니다. 한 모양 슬픔에 잠겨있는 저를 위로하면서 다시 일어나 대준 건 시댁 식구들과 남편이었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3개월 후 저는 임신을 하게 되었답니다. 시댁에서는 할머니께서 선물을 주신 거라며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그리고 저는 무사히 출산을 했고 둘째도 나왔습니다. 아들 둘을 키웠고 그 아들들이 이제 10살도 넘게 훌쩍 커버렸네요. 아들들을 키우면서 할머니 생각도 나고 사실 엄마 생각도 자주 났답니다. 제가 남편 따라서 미국도 가끔 가니까 엄마를 보려면 볼 수도 있었어요. 사실 남편과 결혼해서 살면서 엄마에게 메일을 받은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내용은 엄마가 예전에 저에게 잘못했던 것을 후회하며 다시 만나고 싶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저는 간단하게 만나고 싶지 않다는 의사만을 전하고 메일을 지워버렸습니다. 안타깝지만 엄마와 저는 각자의 인생을 살 운명을 묶었습니다. 비록 친정 식구들은 없지만 인자한 시부모님 의지하면서 살고 아들들도 있기에 외로움은 전혀 없답니다. 그저 가끔 할머니가 보고 싶을 뿐이에요. 할머니가 그곳에서 편안하게 계시길 빌어봅니다.